자, 오늘은 이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그리고 작은 비석 특강이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책의 작가인 오연호 기자, 오마이뉴스의 대표 기자죠. 오연호 기자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관계길래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지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실제로 했다는 그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은 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작은 비석 특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비석 특강은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석, 그 봉화마을에 있는 그 돌아가실 때 유서에 나온 그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라고 했던 그 작은 비석에 관한 특강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오연호는 누구냐? 오연호가 누구길래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같이 이렇게 딱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 책을 쓰게 됐느냐, 인터뷰를 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이 책의 출간 배경부터 보면 2007년 가을이잖아요. 2007년 가을 임기 말에 인터뷰를 제안하게 됩니다. 오연호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과 오연호 기자는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진 그 정치인과 언론인 사이의 관계인데, 이제 2007년 저도 이 책을 내고 나서 한 그 저자 강연이 있어요. 본인이 회사로 하는 그 오마이뉴스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책 낸 직후에 12년 전 영상이에요. 벌써 12년 전 영상인데 찾아보니까 그때 직후에 오마이뉴스에서 저자 강연을 한 거야. 독자들을 불러놓고 한 30분 정도 짧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원래는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첫 인터뷰를 오마이뉴스랑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5년 동안 인터뷰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특수 관계라고 생각해서 청와대에서 뭐 삼겹살 파티 같은 거 하면 초대도 해주고 이래갖고 굉장히 자주 청와대 들락거리면서 친하게 지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내내 그냥 원어부댐으로 대한 거야. 그리고 무슨 아주 100명 모이는 그런 청와대 행사에 한 번 초청된 적 있고, 그 외에는 뭐 대통령 5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 하던 차에 2007년 한 6월쯤인가요? 임기 말쯤에 그 유명한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는 4시간짜리 대연설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참여정부, 자기 정부를 평가한 이제 포럼을 열고 거기서 4시간 동안 대강연을,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이렇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별이나 달고 다녔단 말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 그 강연. 그 연설을 한 게 이제 그 4시간짜리 강연인데,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은 4시간 동안 열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였어. 엄청나게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주머니에 손 이렇게 딱 넣고 뭐 거들만 거렸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그 군인들을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흉내를 낸 건데, 그게 마치 이제 국민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연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러니까 오연호 기자가 그 기사들을 보고, 진짜 노무현 대통령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4시간짜리 연설문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전문을, 뭐 대통령 발언이니까 전문이 다 있지 않겠어요? 어딘가 인터넷에.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4시간짜리 연설이니까 A4로도 엄청 분량을, 그걸 3시간에 걸쳐서 다 읽었다는 거야. 다 읽어놓고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온 게 다가 아니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 한번 좀 인터뷰 좀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9월 2일, 16일 그리고 10월 20일 3일에 걸쳐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마지막 인터뷰라고 해서 이 책을 낸 건데, 사실은 이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 내려가서도 뭐 방송 인터뷰도 하고 몇 번 인터뷰를 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임기 말이었고 이렇게 긴 시간 심층적으로 대화를 한 건 이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라고 본인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그렇게 해야 책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연호 리포트, 인물연구 노무현이라고 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에 이걸 연재를 했어요. 한 뭐 4차례가 6차례 연재를 했다는데, 사실 이거 연재할 때 평이 별로 안 좋았어. 왜냐면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오연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선에 또 큰 기여를 했거든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오연호 너도 사과해라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인기가 워낙 없을 때라 이거 연재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댓글 달리고 이러니까 연재 좀 하다가 중간에 멈춘 거야. 그리고 이제 연재를 하다가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반론하는 얘기도 나오고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연재를 멈춰놓고 그냥 이제 원고를 묻어놨던 거죠.
묻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2009년 5월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완전 반전되면서 엄청난 추모 열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다시 노무현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연호 기자가 사실은 이거 상업적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거 책 팔 기회다. 이거 책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그 당시 저자 강연에서는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이게 그 엄청난 추모 열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그 인터뷰 내용을 이게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막 새벽 3시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2009년 7월에 발간을 했다라는 건데 2009년 5월 23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1쇄를 갖고 있거든요. 전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1쇄를 갖고 있는데 2009년 7월 3일인가 발간한 거야. 그리고 이 서문을 쓴 게 2009년 6월 뭐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책을 뚝딱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원고가 있었고, 이미 인터뷰에는 원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원고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작은 비석 특강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1시간가량의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강연한 거를 다 녹취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쭉 그대로 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뒤에 뭐 희망시, 20살 희망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 그 장례식을 취재한 거. 장례식을 그 오연호 기자가 취재한 취재 스케치를 앞뒤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사,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사까지 집어넣어서 급하게 이제 책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막 노무현 관련된 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종류의 책 중에서는 가장 빨리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진짜 한 달 만에 책 덜컥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상업적으로도 꽤 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많이 인용이 되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주로 출처가 많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연호와 노무현은 무슨 관계냐? 어떤 관계냐? 일단은 일종의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의 언론계의 페르소나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박찬욱 감독의 페르소나 누구고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누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독이 항상 자주 쓰는 배우 그리고 그 감독이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을 주연의 입을 빌어서 얘기할 때 그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가 특히 안 좋은 정치인이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3일이나 시간을 내서 심층 인터뷰를 하게 해준 거는 오연호 기자를 되게 좋아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엄청 신뢰를 한 거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이 저자 강연을 보니까 오연호 기자가 이광재 친구였어. 이광재가 당시 노무현 정부 초대 상황실장이었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고 상황실장으로서 엄청난 이제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임기 초에.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출마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도지사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재랑 연세대 동기야. 그 같은 학교 대학 동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재가 노무현의 보좌관이 됐을 때 그 오연호는 이제 말지 기자였는데 아주 초년생 기자 시절에 자기 친구를 통해서 친구인 이광재 보좌관을 통해서 노무현 의원을 만날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말로는 무슨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 요즘은 이제 그런 포장마차가 잘 없는데 그때는 국회 앞에 그런 포장마차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포장마차에서 노무현 의원하고 이광재 보좌관하고 같이 뭐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 거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남은 느낌은 노무현 의원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되게 남자들끼리 만나면 엄청 술을 많이 마시는데 노무현 의원은 그 당시에 별로 술을 안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터뷰를 한 게 쭉 이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말지 뭐 이게 책에는 4년 차라고 나오고 강연에서는 3년 차라고 하던데 아마 88년인가 처음 말지 기자가 됐고 91년에 첫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한 3, 4년 차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연차 기자 시절에 노무현 의원을 그 당시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던 야당 대변인이었던 노무현 의원을 만나서 첫 인터뷰를 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중요 국면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 20년 정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 정치를 했거든요. 그 20년 세월 동안 한 8번 정도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예를 들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첫 인터뷰가 오연호 기자랑 한 인터뷰였고 그 다음에 당선된 직후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로서 한 첫 인터뷰도 오연호 기자랑 오마이뉴스 통해서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국면마다 단독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런 관계요. 그만큼 오연호 기자를 신뢰하니까 그런 인터뷰 기회를 주지 않았겠어요?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말지 기자를 하다가 이 말지 기자는 너무 듣보잡이어갖고 이제 말지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말지라는 게 이제 운동권들을 많이 보던 진보 성향의 잡지예요. 개간지였나 월간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지도 아니고 주간지를 낼 정도의 그 경제력이 안 되는 회사인 거지. 그래서 월간지로 내는 정치 잡지예요, 사실상. 정치 사회 문화를 다루는 정치 잡지인데 이때 이제 워낙 듣보잡이니까 이제 말지 기자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경마 신문이냐고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게 이제 완전 듣보잡 잡지였고 그래도 어쨌든 진보 성향이 강한 운동권 기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지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는 그때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확산될 때니까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신문사를 만들기 힘든 이유가 윤전기 때문이잖아요. 윤전기가 워낙 고액의 시설이고 인건비도 많이 잡아먹고 종이도 또 그 배급망도 없고 그 당시 배급망은 조중동이 다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배급을 하려면 조중동을 통해서 배급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언론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 근데 인터넷이 막 그 당시 홈페이지라는 게 생겨나니까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기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다. 라는 모토로 너도 나도 다 기자해. 시민 기자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고하면 기고한 거에 대한 기고료만 주면 되니까 훨씬 저렴하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훨씬 저렴하게 언론사를 차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상 1인 미디어 같은 느낌으로 오마이뉴스를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마이뉴스라는 게 뭐 별로 그게 뭐야 이렇게 사람 잘 몰라고 인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오마이뉴스가 빵 터진 계기가 바로 높은 경선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당 국민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울산, 광주 여기서 1등을 하면서 쫙 올라올 때 특히 이제 울산하고 광주에서 1등 하는 거를 그 당시 오마이뉴스가 뭘 했냐면 당시 경선장에서 하는 연설 그 연설을 실시간 중계를 한 거야, 인터넷으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런 걸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공중파가 그런 걸 했겠어요?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다 중계하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중계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특정 정당의 아무리 그때 집권 여당이었어도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를 그걸 뭐 공중파가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 7명, 9명이 되는 후보들의 연설을 다 중계해줄 리가 없잖아. 근데 이 열성적 지지자들은 너무 그게 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나처럼 다 광주를 내려갈 수도 없잖아. 저는 그때 참여연대 모니터 회원으로 광주를 내려가서 현장에서 직접 그 연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들은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돼 있고 그거는 선거인단 투표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미리 선거인단으로 추첨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연설을 듣고 거기서 투표한 걸로 결정되는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거의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이었던 오마이뉴스가 온라인 생중계를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생중계를 처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오마이뉴스를 보기 시작하고 오마이뉴스의 그 유시민 씨도 그 절필 선언하면서 이렇게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심정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노무현 씨 선거운동에 뛰어든 거죠. 그런 게 다 오마이뉴스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기숙 교수의 지지선언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하거나 거기서 노무현에 관련된 동정이나 노사모의 노사모가 다 시민기자가 돼가지고 너도 막 기사를 써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마이뉴스가 노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노풍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그야말로 떡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던 듣보잡이었던 인터넷 매체가 갑자기 이 그 노무현 현상과 함께 주요 메이저 매체로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에 버금가는 한경오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중동 한경오.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에 버금가는 진보 매체로 딱 자리를 잡은 게 이때였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사실은 이제 뜬 거죠. 사실 오마이뉴스는 오연호 기자는 이때 재미를 보고 나서 요 비슷한 걸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선 때는 문국현을 이렇게 띄워보려고 했고 그 다음 대선 때는 조국을 띄워보려고 해서 조국 교수랑 같이 진보집권 플랜이라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국현이나 조국은 아직 좀 진행 중이고 문국현은 잘 안 됐죠.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하고 임기 말까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거지. 그래서 이런 단독 인터뷰 기회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넘기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추도사죠.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김대중이 이렇게 펑펑 우는 장면이 평생에 딱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5.18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갔을 때 1980년 5.18 이후에 미국 그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망월동 묘지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펑펑 우는 장면이 있고 얼마 전에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연결식장에서
원래는 이 장례위원회가 한명숙 총리가 장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 그 측에서는 추도사를 부탁을 한 거야.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장 추도사하기에 적합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어이없게 20년이나 젊은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추도사를 요청받아갖고 그래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추도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전직 대통령이 한 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추도사를 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한테 좋은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또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추도사를 이 오연호 기자가, 이게 또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니까 바로 또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1시간가량에 걸쳐서 추도사를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추도사 인터뷰를 한 거야.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써서 보내준 게 아니고 오연우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추도사를 했으면 어떤 얘기를 하셨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나는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추려갖고 본인이 이제 추도사를 적어서 그걸로 이 책에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진 보면 김용호 국회의장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저 구석에 보면은 그 정세균 전 총리도 이렇게 살짝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추도사의 내용이 앞부분에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추천사처럼 추도사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시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추도사를 요청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불허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내려고 하는 책, 왜냐면 바로 제일 먼저 나온 책이니까 이 책에 추천사를 대신해서 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책은 다른 추도사가 없어요. 그냥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추도사 하나만 딱 추천사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적인 구절들을 뽑아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 몸에 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멘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고를 듣고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내 몸의 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사실 알다시피 퇴임 이후에 그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그 동교동계랑 그 참여정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친노하고 동교동계는 엄청 틀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섭섭해했고, 초창기에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칭찬을 많이 하고 다녔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지난번에 진보의 미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했지만 동교동계 자체가 이 참여정부 때 완전 소외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 딱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첫 마디가, 그 참모한테 했다는 첫 마디가 내 몸에 반이 무너진 것 같다,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만큼 이렇게 서로 의지했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도 자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같이 우리 뭔가 해보자라고 요청하려고 했다는 거야. 왜냐면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가가지고 한미 FTA 하면서 막 그 촛불 집회 엄청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천안함 폭침이 그 이후인가 이전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남북 관계 같은 게 다 뒤집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두 대통령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명박 현직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막 검찰 조사 받고 있으니까 저것 좀 정리되고 나면 언제 한번 연락해가지고 같이 우리 뭔가 해봅시다라고 김대중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갑자기 부고 소식이 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렇게 그 당황하고 안타까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시오. 그리고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인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 근데 어쨌든 저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승이 있다면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유쾌하고 용감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래서 복이 드문 쾌남하였다. 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와 동시대를 함께 살았다는 거를 나는 내 인생의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라면서 이제 자기는 너무 늙고 지쳤으니까 이 전에 이제 그 마지막 공개 연설을 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한 그 연설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거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연부역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었고 여러분들 오연호 기자 같은 그런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도 젊고 힘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3대 위기.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뭐 세 개로 딱 정리하고 이런 걸 잘.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 경제의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 이 3대 위기를 이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달라.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뭐 이런 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추천사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연호 기자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인터뷰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오연호 기자를 비롯한 586 세대, 그 당시에는 뭐 386, 486이었겠죠. 그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586 세대에게 가장 섭섭했던 건 이 한나라당하고 대연장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386 세대들은.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정권인데 한나라당한테 넘기겠다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냐고 이제 따져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저자 강연을 보면 요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딱 사과를 먼저 하더라는 거야. 아, 이게 지지층한테 실망을 줬다. 그래서 나를 지지했던 시민들한테 되게 미안하게 됐다라면서 사과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인터뷰가 되게 선선하게 잘 풀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요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논리를 갖고 막 이렇게 그게 원래 맞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도 막 싸우려고 그랬으면 인터뷰가 좀 그렇게 3번이나 하지도 않았겠죠. 기분 안 좋게 끝났겠지. 근데 초창기에 딱 사과를 해줘서 잘 풀렸다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제가 읽고 그다음에 강연까지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오연호 기자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연정 자체를 사과한 게 아닌데 그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반론 청구까지 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5년 7월 28일에 한나라당한테 대연정을 제안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맥락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공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그 소규모 8인 그 주요 정치인 회의에서 한 얘기가 리크되면서 유출되면서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당시 인터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4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때 열린우리당이 탄핵 사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승을 거둬서 150석을 넘기게 되는데, 그 전에는 2003년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총선이 지는 선거였다는 거지. 왜냐면 임기 중에 하는 선거인데다가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분리됐고 한나라당은 하나로 뭉쳐져 있고 지역구도로 봐도 한나라당이 유리한 구도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2004년 총선에서 질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예측인 거죠. 그 당시에 탄핵 사태를 예상을 못했으니까. 탄핵 사태를 예상 못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냥 합리적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의석이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한 150석, 180석 가까이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정권을 나머지 3년 반을 어떻게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건, 이원 집정부제와 같은 내각제를 한번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기회다.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이런 경우에 이원 집정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행사하고 내정은 총리한테 맡기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총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묘하게 이승만하고 한민당 시절에 그렇게 발췌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성격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운영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각제 비슷한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총리를 국회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예상으로는. 그럼 박근혜가 총리가 될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박근혜한테 총리를 주고, 네가 그 총리의 권한 중에 장관 제청권이 있잖아요. 네가 장관 다 제청해. 그러니까 총리와 장관까지 내각을 다 박근혜한테 넘기려고 한 거야. 대신 나는 대통령이니까 국군 통수권, 헌법에 보장된 고유의 권리, 국군 통수권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외교 안보의 권리, 그리고 의전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력만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협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근혜하고 나하고 타협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내정은 당신이 다 책임지고 우리 선거제도만 바꿔보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깨는 게 필생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한번 해보자. 요걸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대구나 부산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는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들의 숫자를 늘려서.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 늘리면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진보정당들도 좀, 그 당시에만 해도 진보정당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극우 보수정당들이 이런 걸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진보정당들이 군소정당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진보 세력도 좀 도움이 될 거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장 비례대표제 강화하는 그런 협상을 하려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한나라당 이 제안이.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제안하면 저기 한나라당이 되게 당황해가지고 뭐 분열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수류탄이 우리 진영으로 날라와서 우리 진영에서 터졌다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이거를 그 오연호 기자는 대통령이 사과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사과했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한 걸 그 실수로 생각하고 후회한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막 쓴 거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급한 패배주의, 그러니까 질 거라고 2004년 총선을 질 거라고 본 패배주의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전략을 핀 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오연호 기자는 지지자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성급한 패배주의 때문이다. 그 대연정 제안이. 그러면서 큰 권력, 시민사회가 작은 권력, 대통령의 성급한 성과주의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 대연정 제안 실패한 거를 이렇게 묘사를 본인이 이제 자기 딴에는 논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이게 뭐야?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데? 라면서 장문의 반론을 보내요. 뭐 A4 두세 페이지를 장문에 써가지고 보냈대. 그래서 그걸 보고 대통령이 반론 편지 보니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런 거에서라고 이제 반론 편지를 또 이제 실어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패배주의에 빠졌다니 그 나의 정치 역정과 비교하면 나는 패배주의라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표현은. 나는 평생 패배는 많이 했지만 패배주의에 빠진 적은 없다. 나는 항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한 거지. 이게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성급한 뭐 오해 때문에 한 그런 게 아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한 거예요. 대연정 제안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연호 기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586적 사고방식에서 그 586 운동권적 사고방식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기사를 썼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니라고 반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무현답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뭐 소송 걸고 뭐 이러지 않고 반론 편지를 보내갖고 반론으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 번 패배했지만 패배주의에 빠진 적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말투에 관련된 얘기도 인터뷰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말을 상스럽게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말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군대 가 있을 때부터 그 음담패설을 잘했다는 거니까 웃긴 얘기를 잘해. 군대에서 야한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군대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엄격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동료들 사이에서 훈련병 시절부터 이렇게 야한 얘기 같은 거 하면 동료들이 딱 좋아하고 자지러지게 웃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풀어지고 좋아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습관이 그 재미를 붙였고 원래 말을 잘하니까 이제 센스 있게. 그리고 또 운동권이 되고 나니까 더 과격한 언어를 쓰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변호사 되고 80년대 이후에 운동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어법이나 역설법, 또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그런 걸 더 많이 왜냐면 쓰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저도 오늘 기자회견하고 왔지만 그런 집회나 대중 집회를 가면 그렇게 또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얘기해야 대중의 언어로 전달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습관이 됐고 그러다가 이렇게 덜컥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런 표현을 막 이제 연설하면 그런 표현을 막 썼다 이거지. 즉흥 연설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연설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원고를 미리 써라. 원고를 미리 써서 외워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원고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도 뭐 깽판, 뭐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이런 표현들을 내가 TV로 봐도 좀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걸 보기 전에 내가 그런 말 했는지 기억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런 언행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걸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진보의 미래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진보적인 정치인인데 말 되게 점잖게 하는 거 보니까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이제 후회도 얘기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치고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깍깍 웃고 막 이러는데 이 언론에 나온 메시지 보면 이제 노무현이 주머니에 손 넣고 국민들 앞에서 막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말투에 관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선 출마를 한 이유도 이제 심층 인터뷰니까 인생사를 다시 쫙 돌아보는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한 건 이인제 때문이에요. 이인제. 의외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인제를 이제 잊어먹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잖아요. 피닉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제 그때 정치 고관여층들이나 아는 별명이 돼가고 있는데 이 이인제 씨가 의외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인재가 민주당에 딱 들어와서 대선 주자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선에 불복했던 사람이 한나라당 경선에 나왔다가 이회창한테 졌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회창 아들 비리가 터지니까 이인재가 이거 내가 나가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탈당을 한 다음에 국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3후보로 출마해서 500만 표나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덕분에 김대중이 당선됐지. 그 한나라당 표를 이제 분산시켜갖고. 근데 그 덕으로 어쨌든 민주당에 나와서 또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 현상에 영합하는 사람들. 그게 동교동계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직계가 다 이인재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노갑이니 뭐니 그 유명한 동교동계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대통령감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대중 직계는 다 비서그룹이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비전이나 행보를 한 사람들이 다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진짜 수족처럼 움직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선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인재가 그나마 지난 대선에 500만 표 얻었고 인기도 있고 인지도 있으니까 이인재 밑으로 다 줄을 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인재가 그 당시 당의 주류였고 여론조사하면 이인재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회창한테는 지는 걸로 나왔지.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인재가 압도적인 1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인재 대세론이라고 흔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아무도 노무현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노무현 또 부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들 이인재한테 몰려가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뭐냐 도대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한나라당으로 넘어온 사람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또 거기에 주련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냐 그걸 보면서 분노를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3당 합당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안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여러 불이익을 감수했는데 이인재는 3당 합당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최연소 노동부 장관도 되고 최연소 경기도지사도 되고 한나라당을 이 김영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민자당 신한국당 정부에서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엄청 잘 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불의를 쫓아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했던 사람이 또 경선에 나왔다가 진고 나서 불복해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근데 보따리 사들고 또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또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해? 자기가 보기엔 정치 윤리상 하나도 설명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인재를 막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재 씨를 이기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어느새 대통령이 됐더라. 그래서 이제 오연호 기자가 듣고 아유 이인재 씨가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했네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이인재를 이기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국가의 신뢰 수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면은 종교가 있는 나라 있죠. 국교가 있는 나라는 그 종교가 그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신뢰를 잡아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또 어떤 나라는 불교가, 뭐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정한 종교가 없잖아요. 국교가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고 종교라는 것도 사실 되게 무속적으로 우리는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어떤 롤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행보가.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 지도자들이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면 일반적인 약속의 가치가 무력화되고 그러면 기능적으로 어떤 계약의 어떤 기능적 기대도 다 배반된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사고를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떤 하나를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쫙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신뢰를 파괴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바로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보라는 거야. 그게 이제 3당 합당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사회의 갈등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요즘 잘 보고 있잖아요. 의료개혁 보세요. 사실은 의료개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의사정원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이제 범위의 문제고 속도의 문제지 의사정원이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뭐 야당도 다 동의하고 뭐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던 거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뭐 와이프가 뭐 주가 조작을 했니 뭐 공천에 개입했니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국민들도 저거 왜 저래 그러고 의사들도 결사항전하고 이거를 왜냐면 이 갈등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도덕적으로 기스가 나 있으니까 이 갈등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사회적 합의도 이게 못 만들어내는 거야. 왜냐면 지도자 자체가 신뢰가 무너져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신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자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신뢰를 지키는 행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인재는 그런 면에서 실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인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게 자기가 대선에 나온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신뢰를 무너뜨리면 사람들의 가치의식과 윤리를 파괴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연설. 그 유명한 유튜브에 있는 그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그 연설 있죠. 그 연설의 내용이 딱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6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면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 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교훈은,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눈치 보며 살아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조언인데, 이게 나만 들은 게 아니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갔던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어머니들이 했던 조언도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머니들이 강국기 타일렀던 교훈이 그거였다는 거죠. 이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 강의 때도 했던 거지만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90년 대학번인데도 그때도 우리도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때도 대학교에서 데모를 좀 했거든. 내가 학생회 사무국장이어갖고 저도 이제 서울대 그 집회하면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집회하면 이제 제가 서울대 깃발을 막 들고 있었어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칙칙이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최루탄은 없었어. 김대중 정부 때 최루탄을 금지시켰는데 그래도 최루탄이 없어도 이제 대오를 막아야 되니까 경찰들이 칙칙이라 그래서 최루가스를 손에 이렇게 그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퀴벌레 약 뿌리듯이 이렇게 착 뿌려. 그러면 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거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얘기 듣더니 야 너 왜 뒤에 서라고 꼭 이렇게 꼭 대오를 나가야 돼 집회를 나가야 되겠으면 뒤에 서라 앞에 서지 말고.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도 얘기하고 80년대 대학생들의 어머니도 얘기하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교훈.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근데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젊은이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대선 출마 연설이잖아요. 그 연설을 하게 된 맥락이 그 이인재 씨에 대한 어떤 그 평가로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책에도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연설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연설이죠. 가장 유명하고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듣는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설을 하게 된 계기가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문에 썼지만 그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쓴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저자 노무현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보면은 박사들 이름도 나와요. 연구원 이 책은 사실상 이분들이 다 도와줘서 한 거다라고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문만 쓴 거야. 서문만 쓰고 그 다음에 그 출판 기념회에서 대선 출마 연설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한 거지. 그 책 자체는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링컨 잘 아는 사람들이 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이름으로 출간만 한 건데 어쨌든 그럼 왜 링컨이냐? 대선 앞두고 왜 링컨 얘기를 했냐? 그거죠. 이제 정치를 하고 나니까 초선 의원 시절부터 기자들이 아이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요즘은 사실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한테 그런 거 묻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정치인들 초선 국회의원들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아버지입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면 되게 김구 얘기한다는 거야.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김구 얘기해요. 김구는 진보든 보수든 다 존경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 다 패배한 사람밖에 없냐. 김구도 대통령 못 됐잖아요. 암살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다 패배한 사람밖에 존경할 사람이 없냐. 그래서 근데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럼 정의가 항상 패배한다는 거냐.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났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그날 뭐 할 거 없나 해가지고 집에 있던 세상을 바꾼 명연설 뭐 이런 책이 연설집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별 생각 없이 펼쳐갖고 이렇게 넘겨보는데 링컨 연설이 딱 나오더라는 거지. 그 게티스버그 연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동받은 거 보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런 힘들었을 때 했던 연설 뭐 그런 거였겠죠. 그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이렇게 뭐 동기화가 일어나면서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링컨 이 사람은 어쨌든 성공한 사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연호 기자 말로는 일단 링컨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고학을 제대로 학교를 나오지 않고 대학을 안 나왔고 고학을 했고 변호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인가 링컨은 아마 하원 의원인가를 한 번 딱 하고 그것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계속 미국 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하고 그다음에 계속 낙선했어. 그다음에 그 다음 선거 나왔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원론도 나왔다 떨어지고 계속 낙선하다가 더글라스하고 그 노예에 관련된 토론에서 빵 하고 유명해진 다음에 바로 대통령 나와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계속 낙선하다가 대통령. 근데 여기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한 번 1.5번 했죠. 한 번 하고 계속 낙선하다가 종로에서 보궐 당선돼가지고 한 절반쯤 하다가 또 낙선. 그러니까 그리고 재임 중에 평가가 안 좋았어요.
링컨도 사실 임기 중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뭐 평가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임 중에 평가가 안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인기가 팍 치솟은 거죠. 근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점도 그 죽음까지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오연호 기자가 링컨과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그렇게 평행 이론처럼 뭔가 좀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링컨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링컨에 대해서 이제 링컨 왜 존경하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고 갑자기 죽었잖아. 이 얘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은 마지막에 오연호 기자한테 링컨이 왜 인기가 있겠어? 죽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그 남북전쟁 승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남부를 포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 근데 전쟁을 한 상대를 전쟁 끝나고서 포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북부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남부를 완전히 약탈해가지고 남부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내고 뭐 세금 물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부를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분노가 엄청 치솟아 있었는데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 연설을 할 때부터 화해와 이제 포용 뭐 이런 걸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여론이 안 좋겠죠. 무슨 소리냐 하는데 딱 그 순간에 돌아가신 거야. 암살을 당해갖고. 그리고 나니까 링컨의 어떤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 대통령을 승계하면서 이건 링컨의 유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링컨에 대한 추모 열기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링컨이 했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반발을 무릅쓰고 남부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건데 그것까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기가 치솟은 거다.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오연우 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그 점까지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평가가 팍 뒤집힌 것까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호적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다. 제가 지난 시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정조 시대에는 조선에서 정조가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고 세종 시대에는 조선 전체에서 세종이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마찬가지로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이 가장 탁월한 인물. 그 이른바 삼김 시대, 이른바 그 산업화 민주화 그 시대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 해서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 김대중이었다라고 노무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존재였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와 보니 청와대 바로 다음 대통령이었죠. 들어와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일을 들여다보니까 뭐 정부 혁신이라든가 자기가 좀 이런 건 대통령 됐으면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는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머리를 빌린다는 표현은 김영삼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래갖고 맨날 했던 게 조깅이잖아요. 아침마다. 정치인은 건강이 중요하다.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보니까 이건 김영삼 디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려 사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북부 소재 산업 같은 건 2001년도에 법까지 만들어 놨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댈 만한 부분들은 대개 한 번씩 김대중 정부 때 손질을 해놨다. 그 정도로 이제 총체적인 능력, 뭐 정치, 전략, 뭐 사상, 뭐 철학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육각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MBTI, 뭐 육각형, 뭐 능력치 이렇게 게임에서 보면 그런 그 육각형 정치인인 거지. 모든 능력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천재급 정치인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극찬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되게 갈라져 있었어요. 동기하고 친노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긴장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인이 오연호 기자가 쓴 책이니까 언론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죠.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악연. 이제 그 얘기를 또 쭉 이렇게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서술한 거예요. 오연호 기자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그래서 이게 91년도에 오연호 기자가 처음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했을 그때부터 이 악연이 조선일보와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 주간조선이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대변인하고 막 청문회 스타로 해가지고 뻥 뜨니까 이게 진보 성향 정치인이니까 이제 주간조선이 한번 긁고 싶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악평을 담은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목이 노무현 야당 대변인 노무현은 상당한 자산가인가 이렇게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뭐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요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장이다. 근데 이건 다 요트클럽 운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80년대였기 때문에 30대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요트를 한 이유는 요트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호화 요트가 아니고 혼자 타는 1인 요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스포츠로서 한 거고 그걸 했던 이유는
올림픽에 나가려고 한 거예요.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트 선수가 없었던 거야. 예. 요트가 올림픽 정식 종목인데 한국에서 요트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전문적인 선수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내가 딴 거는 내가 지금 운동해갖고 따라갈 수가 없지만 나이 들어갖고 요트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갖고 요트를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요트를 좀 배워서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한 거예요. 올림픽에. 물론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진 못했지. 왜냐면 그때 민주화 운동이 막 뛰어들고 이러면서 바빠져가지고 못했지만 원래는 이제 올림픽 나가려고 개인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운동 차원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요트 하면 뭐 호화 요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에 선실이 있고 막 이런 파티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트 뭐 한다 그래갖고 엄청 부자다는 식으로 막 하고 이 노사분규 조정하면서 돈 받은 것도 이게 해명을 나중에 반론문을 다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YS가 소개를 해가지고 YS가 소개했다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 와서 어떤 회사에 노사분규가 있는데 당신이 노동변호사 출신이니까 가서 좀 조정 좀 해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듣고 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측에서 그 노사 중에 사측에서 나와갖고 공합되면서 2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노무현도 그런 경우 처음이니까 어떻게 되지 하다가 그냥 그 시민단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시민단체 기부를 했다는 거야. 이게 좋은데 써주시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측에서 그걸 줬던 그 사측에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형한테 그 노건평 나중에 구속되는 그 노건평 씨, 그 봉화대군이라고 하는 노건평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2천만 원을 빌려서 냉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의 전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노사 양측으로부터 돈을 보고 뭐 재미를 봤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연이 이거죠. 조선일보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 되잖아요. 나중 일이지만. 근데 이제 종로가 어쨌든 정치 1번지니까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당시 배급망을 직접 운영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배급망을 다 통합해가지고 뭐 외주 주듯이 하는데 당시에는 배급도 신문이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1등 신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짱짱한 배급망을 전국에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있잖아. 저도 중학교 때 동아일보 신문 배달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그 배달하는 소년들이 모닥불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조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전태일 열사도 그 밥풀회라 그러는 그 유명한 있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모닥불회가 뭐야, 모닥불회가. 그러니까 애들이잖아. 청소년들이 신문 배달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모닥불회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조선일보에서 월급도 잘 안 주고 이러니까 너무 임금체불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을 당신이 뭐 유명한 노동변호사고 청문회에서 타고 하니까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조선일보한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시 민주당 출입 기자가 민주당 대변인이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문제에서 손 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경영 관련된 민원을 기자가 와서 한다는 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날 일인데 그 당시엔 언론사의 위세가 워낙 컸고 조선일보가 워낙 이렇게 정치인들이 쩔쩔 매는 언론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출입 기자니까 뭐 중간쯤 되는 기자였겠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가 손 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기자는 이런 문제에 관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딱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깝게 생각을 하고 저거 한번 손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럼 이거 난 도저히 이 기사 용납 못하겠다.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에서 막 뜯어 말린 거야. 당 대변인인데, 근데 조선일보 1등 신문인데, 우리 안 그래도 맨날 야당이라 핍박받는데, 조선일보하고 싸워서 좋을 게 뭐 있냐. 그냥 하지 마라 말리는데, 만약에 이게 당에 부담되면 난 대변인 내려놓겠다. 나 대변인 포기해도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난 해야 되겠다. 대변인이 지금처럼 한 20명 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은 당 대변인 한 20명 되잖아요. 뭐 부대변인, 원내대변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때만 해도 당 대변인 한 명밖에 없고 대변인 되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실은 되게 꿀 보직이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당직이잖아요. 근데 나 이거 포기해도 좋으니까 난 조선일보랑 이거 용납 못하면 싸우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1심에서 승소를 하죠. 그래갖고 아마 뭐 약간 배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2심을 이제 상고를 포기해갖고 그냥 이제 나중에는 합의를 해서 끝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악연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관 되고 나서도 설화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경선 때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제 그 장인 관련된 그게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라고 이제 연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악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언론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그 이후에 많이 회자되는 게 언론 개혁하고 검찰 개혁인데 이 책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저 언론 개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오연희 기자가 언론인이고 오마이뉴스 자체가 일종의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했던 언론 개혁은 뭐냐? 그걸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처음에 당선자 시절에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이 아니고 오마이뉴스랑 첫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그게 일단 언론의 엄청난 메시지인 거야. 그런 신생 언론. 그리고 종이신문도 발행 안 하는 인터넷 매체와 당선자로서 첫 인터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당시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음에 이 뒷거래의 온상이었던 정부의 가판 보기. 이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가 무슨 업무를 할 때 그 오후 한 5시 반쯤 되면은 신문들이 첫 가판을 이렇게 그 지하철 같은데 가판 4대가 있어갖고 거기 쫙 가판이 깔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했잖아요. 공정위도 그렇고 막내 사무관들 일은 열심히 뛰어가고 가판 사오는 거예요. 가판 사오면 열심히 이렇게 보고 우리 부서 뭐 안 좋은 기사 있나? 안 좋은 기사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 열심히 돌리는 거지. 전화 돌리고 뭐 부탁하고 아이고 국장님, 아이고 부장님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저 밥 먹었던 뭐 사무관입니다. 아니면 뭐 누구 국장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오해라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한테 부탁해가지고 기사 좀 내려주면 그게 이제 능력인 거지. 그 공무원의 능력이 그게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한테 꽉 잡혀가지고 이 정부가 이게 그 언론하고 뒷거래하느라 이제 뭐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판을 나중에 뭐 30쇄까지 바꾸잖아요. 그래서 30판까지 막 계속 밤 12시까지 계속 바꾸면서 계속 내용 수정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과정. 그걸 하면서 계속 이렇게 뒷거래하고 뭐 주고받고 그러면서 언론이 엄청난 권력을 사실은 정부 위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딱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 보지 마세요. 가판 대응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딱 나서서 가판 대응하다 걸리면 그거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되나 싶었지만 나중에 이제 3, 4년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은 가판 없어졌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지하철역에 가판 같은 거 내놓지도 않잖아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첫 번째 언론 개혁입니다. 이거 사실 언론을 확 꺾은 거. 언론이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던 권력을 확 꺾어버린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나서 관공서의 출입기자실을 개혁했는데 대표적인 게 청와대 출입기자를 확 늘린 거예요. 그렇게 예전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했던 중소 언론, 아까 말한 경마신문 같은 거 말지,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이런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기자수를 확 늘리면서 다 개방해갖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물론 이게 모든 출입처에 다 적용된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검찰이라든가 뭐 서울시청, 제가 서울시청 출입할 때 보면 서울시청만 해도 시장도 출입기자에게 관여를 못해요. 출입기자실 들어가려면 신생매체는 전 매체가 다 투표를 해야 돼요. 전 매체가 다 투표를 해서 아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개헌도 아니고 3분의 2인가 5분의 3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야 출입기자로 받아주는 거야. 이거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출입기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검찰 출입기자실도 마찬가지고 경찰 출입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출입기자 이거 등록할 때 이거 투표할 때가 되면 저도 경찰 출입기자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출입기자 아닐 때 들어갔던 세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입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진짜 막 이렇게 음식을 싸갖고 가서 막 돌립니다. 신생매체 기자들이 와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저희 매체는 하면서 매체 소개도 하고 음식 막 싸갖고 와서 돌리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놔드리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아부를 떨어갖고 겨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출입기자라는 거야. 더군다나 청와대 출입기자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임기 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팍 개방해버린 거야. 그래서 중소매체까지 확 늘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임기 초니까 저항을 못했어요. 언론들이 뭐지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임기 초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니까 뭔가 막 변하는 분위기니까 그래 그 정도는 뭐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임기 말에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임기 막 2007년 막 5년 차에 가가지고 2차 기자실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부처별로 부처마다 다 기자실이 막 쪼개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기자실이 다 폐쇄되어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브리핑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세종정부 청사 가면 그때 널찍하게 통합브리핑실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리핑이라고 해서 그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요즘은 아예 브리핑 자체를 언론사들이 생중계를 유튜브로 해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브리핑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정부의 브리핑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딴 데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아는 시스템이었어. 그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걸 이브리핑으로 해가지고 기자실에 안 들어오더라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생중계로 그 등록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근데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권한을 늘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임기 말이니까 언론들이 엄청나게 한겨레 경향까지도 다 비판하고 저항했어요. 그래갖고 이 통합브리핑 새로 만들어둔 기자실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신문지를 갖고 와가지고 끼워놨죠. 골판지를 복도에 놓고 복도에 앉아서 항의성으로 복도에 앉아서 기사 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이 노무현이 만든 이 기자실은 안 들어가겠다. 멀쩡하게 기자실 잘 만들어놨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뭐 나중에 다 들어갔죠 결국에는. 이제 뭐 어쨌든 이게 2차 기자실 개혁인데 이런 것도 왜 했냐 이거 엄청 욕먹었거든요. 제가 2007년에 기자 됐잖아요. 2007년 말에 그때 SBS인가 하여간 언론사 시험에 나온 문제가 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 기자실 통폐합 혹은 뭐 기자실 이때 취재 지원 선진화라 그랬거든요. 취재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진화한다는 거죠.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이거 뭐겠어요? 이거 사실상 사상 검증입니다. 이거 사실상 비판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언론사 시험에 문제 막 나오고 그랬어요. 다행히 제가 시험 봤던 MBN에는 안 나와갖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언론들이 일치단계에서 다 반대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이 정부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걸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내가 서울시 출입 기자잖아. 서울시 공무원들 사무실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저 기자인데요 하면서 그냥 업무 중인데 막 들어가.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요즘 같으면 얼굴 보여주기 싫어갖고 일부러 칸막이 세우고 다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뭐 사생활 뭐 이런 거 엄청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면 기자가 이렇게 쓱 들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그 회고록을 보면 인수위원 하던 시절에 자기가 퇴근하고 나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 서랍을 열어봤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중앙일보인가요? 그래서 서랍 열어보고 막 거기에 중요한 문서 뒀으면은 다 털릴 뻔했다는 거지. 그때 유행하는 취재 방법이 뭐냐면 공무원들 이렇게 쓱 들어보면서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이제 보고서 찢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쓱 주워가는 거야. 그래갖고 찢어서 버린 그 파쇄한 걸 붙여. 찢어서 버린 보고서를 도로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고 꽤 붙여가지고 그걸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거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되게 원시적인 취재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취재 지원을 선진화해서 지원을 공개적으로 할 건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막 취재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마라라고.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언론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걸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당시 기자들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부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부가 워낙 비밀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취재를 할 수가 없다. 정부가 맘먹고 또 그 전에 군사정권이고 권위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책들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감시하느냐. 뭐 그런 맥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죠. 기자들이 그렇게 어떤 권력화돼 있었기 때문에 또 강력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좀 민주화도 되고 바뀔 때가 되는데 언론은 안 바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권 버려야 된다. 민주화 이후에 모든 집단이 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있다.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그런 특권을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데 언론만 유독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걸 방패로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여전히 누리고 있지 않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의 이기주의 너무 지나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언론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와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는 일인데 이거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 나니까 임기 말에 이걸 하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이명박이니 정동영이니 대선 주자들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다음 대통령은 절대 안 할 것 같더라 이거야. 나니까 이거 하지.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임기 말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오연호 기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 뭐 이라크 파병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럼 넘어가고. 그럼 한미 FTA. 그러니까 이거 운동권 출신 기자니까 그런 거 너무 야속하고 아쉬운 거야. 그래서 왜 했냐. 한미 FTA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기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단순히 한미 FTA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보의 미래랑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의 진보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한국의 진보가 믿고 있는 기존의 노선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서 개방이라는 건 시장을 넓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무현 대통령은 또 역사 덕후잖아요. 역사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뭐 세종이니 정도전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한 이유가 역사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되게 정치인들은 정치하다 보면 되게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역사를 보면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쇠약하고 소멸하더라 이거야. 문 닫아 걸고 나서 잘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전부 통상 국가가 주도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게 세계사를 공부하면 뭐 강대국의 흥망 이런 책 보면 역사상 최초의 어떤 그 패권 국가로 떠올라는 건 처음에 네덜란드였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미국, 이런 나라들 보면 다 통상에 앞장선 나라들. 대항해 시대를 선도했던 나라들이 다 패권 국가가 됐지. 통상 안 한 나라가 어디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나라가 있느냐 이거죠. 중국도 쇄국 정책 비슷하게 하다가 통상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편 전쟁 때 큰 코 다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통상 국가가 주도하더라. 그래서 이건 시장을 넓히는 건 맞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그걸 뛰어드느냐 아니냐 이 선택인 거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쿼터가 연동돼 있잖아요. 한미FT랑. 그래서 스크린 쿼터 관련고 TV 토론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TV 토론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나와서 의료개혁에 관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기자회견 딱 그 한정된 공간에서 기자회견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 관련해서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갖고 직접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이준기 씨, 그 당시에 왕의 남자로 유명해졌던 이준기 씨가 나와서 패널로 막 얘기를 해요. 아, 스크린 쿼터 지켜야 됩니다. 그 당시 유명한 막 박중훈이니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 다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고 막 그 스크린 쿼터 반대 운동 검은 옷 입고 나와갖고 스크린 쿼터 한국 영화 보면 장사 지내는 날이라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준기 씨가 앉아있으니까 이준기 씨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스크린 쿼터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쓱 가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준기 씨,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미국 영화랑 헐리우드 영화랑 싸워갖고 이길 자신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준기 씨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약간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했잖아요. 사실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한 20년간 한국 영화 엄청난 전성기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한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까지 한 15년 정도가 한국 영화가 가장 잘 나가던 세계적인 전성기야. 그 이후에 그 스크린 쿼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그 이후에 엄청 잘 나가죠. 요즘 들어서 한국 영화가 다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건 스크린 쿼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건 국내 독과점 때문에 생긴 문제죠. 국내에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들 위주로 CJ 벌써 재벌 위주로 이렇게 영화계가 딱 재편되면서 재벌들이 밀어주는 그런 대형 영화들, 뭐 범죄도시 같은 거 그런 것만 잘 나가고 그런 어떤 다양성 영화들이 줄어들면서 요즘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야구한테 많이 관객을 뺏기게 되고 거기다가 코로나 터지고 극장 티켓값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은 거의 OTT 생기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한국 영화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제작 편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베테랑 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옛날에 제작한 영화들이 인재 개봉하는 거고 올해는 거의 그런 상업 영화 거의 한 편도 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영화가 엄청난 위기인데 이건 스크린 쿼터 축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국내 독과점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의 나는 역량을 믿었기 때문에 한미 FTA 추진했다. 그래서 한국 진보가 한 얘기 다 뭐가 맞았냐 이거야. 80년대 외채 만국론, 90년대 WTO 가입 반대, OECD 가입 반대. 자기도 떠들고 다녔다 이거야. 자기도 뭐 그럼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뭐 자기도 맨날 이렇게 줄줄 외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었냐. 외채 덕분에 사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했고 그 다음에 WTO 가입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선진 통상국가 됐고 OECD 가입한 거 그거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국 진보가 했던 얘기들 다 틀렸지 않냐. 그런 얘기를 나는 한미 FTA를 통해서 하고 싶었다 이거야. 지금 뭐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한미 FTA 결사 반대했던 진보 진영한테 도대체 당신들 한 얘기가 뭐가 맞았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미 FTA 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냥 한국 진보 진영 자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야. 이라크 파병도 그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거죠.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 미국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한칠레 FTA는 그냥 넘어가 놓고 왜 한미 FTA라고 하니까 반대하냐. 그러면서 이제 요때쯤에 나온 게 그 정치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글. 요거는 인터뷰가 아니고 나중에 쓰신 글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정치하지 말아라고 썼던 글도 요 책에 잠깐 소개를 하죠. 그 얘기를 좀 보면은 이제 2009년 봄에 검찰 수사가 막 일어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에 정치하지 말라라는 이제 글을 쓴 거죠. 제목이 정치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정치를 해보고 보니까 한참 지나갖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룬 결과가 보잘것이 없다. 정말 기를 쓰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정치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결과는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물을 가르고 지나간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르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순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대로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의미한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 네 개의 수렁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의 수렁, 정치자금의 수렁, 사생활 검증의 수렁, 또 이전 투구의 수렁.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하나하나가 다 힘들단 말이야. 자기는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게 되고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엔 불법 정치자금 받게 되고 사생활 검증하다 보니까 과거에 막 있었던 아주 사소한 실수까지 다 드러나고 가족들 다 탈탈 털리고 그리고 권력 투쟁하려다 보니까 상대방 이전 투구로 막 이렇게 뭐 싸우게 되고 이게 너무 이 네 가지의 수렁을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보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이 네 가지 수렁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룬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년이 가난하고 외롭더라 이거야.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도 했으니까 연금이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고향에 집 잘 지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통령 못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는 정치인은 마지막 선거에 재산을 다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떨어진 그 선거에도 이겨야 되니까 모든 돈을 다 몰아 쓴단 말이에요. 또 이 당시에는 선거공영제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정치하면서 자기 돈을 매번 몰빵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선거에 탈탈 털어갖고 자기 돈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도 이번에 명태균 씨한테 자기 세비의 절반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자기의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말년이 가난하고 주변에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말년이 가난하고 외로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허명만 쫓다. 그래서 김종필 씨는 정치라는 건 허업이다. 뭐 헛된 업이다 이거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인 개인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정치인의 처지가 이렇다는 걸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좀 이걸 이해를 해야 그래야 좋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썼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206쪽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요때쯤에 문국현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문국현 대표가 아시다시피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한 킴벌리가 지금도 되게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걸 아주 빠방하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업의 아주 대표 지금도 가고 싶은 이제 기업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유한 양행이라고 해서 유한 킴벌리를 만든 초대 유인한 박사도 굉장히 좋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상속하지 않고 문국현 같은 이제 전문 CEO한테 이렇게 기업도 넘기고 자기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고 뭐 이런 걸로 아주 좋은 기업의 대표 명사고. 그러니까 그 문국현 씨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떴고 그리고 나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창조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자 출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국현을 민주당으로 영입하니 많이 막 그런 논의가 있을 때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오마이뉴스가 문국현 장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갖고 장사했던 것처럼 이 문국현이 뜨니까 이때 노사모 했던 멤버들이 민주당은 완전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갈라서 버리니까 이 노사모가 이때 문국현한테 많이 가요. 그래서 문함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문국현 지지했던 노사모였다가 문국현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국현 지지 운동을 하고 오마이뉴스도 문국현을 띄우는 기사를 계속 쓰고 그러니까 문국현으로 또 이제 장사를 해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오연호 씨가 쓱 물어봅니다. 문국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얘기 나오면 그걸로 기사 쓰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좀 박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참 특별한 CEO인 건 알겠다.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공정한 시장 함께 가는 기업을 성공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같은 구닥다리 CEO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명박 같은 재벌 어떤 시대의 그런 CEO는 현저히 다른 사람이다. 재벌의 하수인이었던 이명박과는. 하지만 정치에서 잘할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치에서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한 장관까지는 영입해가지고 잠깐 잘할 수 있는데 한 총리급, 국회의원 이렇게 가면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로서 실력이 있는 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하는 거고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력 안에서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탈 안 나게 그걸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이 뛰어나다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깨끗하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정치권에 다 모셔와 봤는데 6개월 못 버티더라. 그리고 좀 이따가 다 놀라서 도망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영입이라는 거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정치권에서 검증된 인사를 되게 중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들을 정치인 많이 썼잖아요. 김근태, 정동영 이런 사람들 장관시키고 유시민도 장관시키고 그런 이유가 한명숙도 장관시키고 이해찬 총리시키고 이런 이유가 자기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사람들을 써야지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쓰면 탈난다. 우리 그런 거 너무 잘 보고 있죠.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정치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그냥 검찰총장으로 유명해지니까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 시켰더니 어때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막 선물 받고 이런 것도 국회의원 한 번만 해봤으면 그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뒤탈 난다는 거 너무나 쉽게, 정치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일반인이 바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니까 그냥 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받은.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실제로 문국현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창조한국당 대선은 떨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 의석도 몇 석 얻어갖고 지금으로 치면 개혁신당 정도는 됐죠. 그래갖고 문국현이 나중에 뭐 어떻게 대선 주자로 되나 했는데 단 몇 달 만에 뭐가 터집니까?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돈을 받은 거야. 비례대표, 그 당시에 남자가 1번을 줄 수 있던 시대였는데 1번을 어떤 남자 사업가한테 주면서 그 사업가한테 몇십억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그 당 운영에 쓴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문국현 대표는 이거는 당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당비를 거둔 거다. 특별 당비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몇십억을 받아갖고 그리고 비례 1번을 줬는데 그걸 그 정상적인 당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들어가니까 결국엔 소송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죠. 그래서 일종의 뇌물 받은 게 돼서 문국현 당선 무효되죠. 그래서 결국엔 1년인가 국회의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날아가게 되고 그거 당선 무효된 것 때문에 그거 돈 다 갚아야 됐죠. 그래서 문국현 자기 재산, 개인 재산 다 꼬라박고 그리고 나서 집 한 채 딸랑 남고. 그러니까 광노현 교수는 돈을 안 갚았잖아요. 근데 문국현 대표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 다, 개인 재산, 그 대표로서, 기업인으로서 모았던 재산 다 날리고 그냥 집 한 채 겨우 남아서 그다음부터 정치에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문국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문국현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에서 검증 안 된 사람을 갑자기 대선 주자로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여당 정동영이 왜 다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치를 기회주의적으로 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동영이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해도 경선 지킴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선을 같이 완주를 했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통일부 장관도 시켜줬어요. 근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한테 복지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올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가 되게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너 복지부 장관을 하는 게 니한테도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배려를 해준 거야, 나름대로. 근데 정동영이 아니다, 난 통일부 장관 하고 싶다라고 떼를 쓴 거야. 그래서 원래는 김근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고 정동영이 복지부 장관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정동영이 자기가 통일부 장관 하고 싶다고 떼를 써가지고 바꾼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로 노벨상도 탔잖아. 그러니까 정동영이 보기엔 통일부 장관을 해야 주목받기 좋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김대중의 적자고 뭐 이런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자기 통일부 장관 하겠다고 막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아니 내가 보기엔 이게 당신한테 더 좋은데, 그래갖고 통일부 장관 시켜준 거예요. 사실상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의 프린스였어요. 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후계자는 없었지만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동영이에요. 가장 주목받는 장관을 밀어줬고 NSC 상임의장까지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면서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대통령 수업을 시킨 거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때 겨우 해수부 장관 했을 뿐인데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이면서 NSC 의장까지 시켜줬어. 그쯤 되면은 팡팡 밀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탈당.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탈당 러시를 이렇게 자기 세력들, 이른바 정통이라고 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동영 계보를 다 이끌고, 김한길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끌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그 정통의 후원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어요.
그쵸? 이재명 변호사가 그 당시에 정통 회장을 하면서 같이 탈당을 해가지고 정동영을 따라갔던 분이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잘 안 하죠.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시킬 만한 건더기가 잘 없죠. 근데 자서전을 보면 그 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특강을 한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변호사는 밥 굶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분당에 가가지고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스토리긴 하죠. 근데 정치는 정동영계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 친노하고는 접점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었고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미 친노라는 게 딱 스크럼이 짜여 있어갖고 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동영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정동영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는 기회주의자고 야당 후보는 이명박인데 구닥다리 CEO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재미가 없는 거지. 이번 선거에 2007년 대선에 별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일부는 문국현한테 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동영 씨는 연설은 잘해. 정동영도 연설 엄청 해. 목소리도 되게 멋있고 앵커 출신이잖아요. MBC 앵커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국회에서 막 한덕수 총리 혼내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말 엄청 잘하잖아요. 목소리도 지금도 완전 늙었는데도 목소리도 멋있고. 그러니까 연설은 잘하는데 감동이 없어 정동영은. 왜냐? 삶의 행적이 감동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연설 강의할 때 연설의 완성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동영은 말은 멋있게 하는데 한 번도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없어요. MBC 기자실에도 제일 잘 나가는 기자였고 앵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영입인대로 민주당 들어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유리한 전북 전주 자기 고향에 공천해줬고 전국 최다 득표를 했고 국회의원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승승장구를 한 거야. 그러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고 장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은 이때까지 정치인으로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양지, 바른 자리만 쫓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해온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몰락을 겪었잖아. 지지율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때 정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동영 입장에서는? 그러면 노무현과 같이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에 김대중 정부 말기에 노무현이 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공과가를 내가 다 계승하겠다. 노무현 정부 한 거 그래 한번 따져보자. 뭘 잘못했는지 이러면서 노무현을 디펜스하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딱 그러지 않고 선을 딱 긋고 노무현 대통령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딱 빠져나가고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나는 다른 정당이다. 나는 노무현 정부랑 다르다. 이러면서 차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보기에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렇게 친노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해찬, 유시민 같은 친노 후보들 다 쳐내고 경선해갖고 정동영이 대선 후보자들 딱 꿰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사실은 정동영이 나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실패한 거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다라면서 대선 불출마를 했어야지. 대선 불출마를 하면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문국현이나 고건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해왔으면 김근태는 그렇게 했거든요. 김근태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손학규를 영입해 왔잖아요. 정동영도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문국현이나 고건을 영입해 왔으면 그러면 정동영이 그래도 박수 받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적어도 국회의원 공천은 받았겠지.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완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 경선 2007년 경선이 완전히 찻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절버스 동원해갖고 막 그 유권자 동원하고 막 해서 엄청 자기들 엄청 동원 선거를 했다는 거야. 돈 선거 엄청 하고 그래서 이해찬하고 정동영이 대학 동기예요. 서울대 친구야. 근데 이해찬이 나중에 사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정동영이 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을 치렀는데 이게 당내 선거다 보니까 선거법도 잘 적용 안 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무리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대선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신생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명박하가 붙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돈 떨어졌다고 아버지 대접 안 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사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비전 이런 게 뭐 있느냐. 2007년 대선하면 정동영이 대선 후보였다는 것도 여러분 잘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 이명박 당선될 때 야당 후보가 상대 후보가 누구였게 몰라. 정동영 몰라. 500만 표 차로 졌거든요. 진짜 존재감 없는 여당 후보였고 그때 정동영 대선 때 무슨 얘기했어? 정동영 공약이 뭐였어? 없어요. BBK. 이명박 BBK 비리. 이명박이 BBK 갖고 뭐 어쩌고 했다. 그 BBK 이명박이 BBK 내가 만들었다라고 동영상 공개하고 그 선거운동 내내 BBK 공격만 했지 자기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동영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동영이 대선 주자로서 무슨 얘기했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명박 비난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총선에서 손학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정동영을 공천을 안 줍니다. 그 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공천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한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운 거야. 그러니까 정동영이 한 행태가 그 당내에서 너무 믿고 대선 주자라 했는데 500만 표에서 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게 너무 얄미우니까 아예 손학규계가 당을 접수하고 나서는 공천을 안 줘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정동영이 어떻게 했어요?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전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은 자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자기가 공천 안 줬다고 해서 자기 민주당을 버리고 탈당을 해가지고 기어이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와. 그때 붙었던 후보가 김근식 후보예요. 나중에 김근식도 저쪽으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손해보는 길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자기 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자기 걸 지키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탈당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인재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행보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정동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혹평을 한 거죠. 당시 여당의 대선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청계천등을 바꾼 사람이란 기대라도 있지 않느냐. 근데 정동영한테 무슨 기대가 있냐.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연호 기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해가지고 10년간 민주정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도면 민주주의 할 만큼 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가 위기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검찰 독재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딱 떠오르는 건 검찰 독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검찰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이때 생각한 건 뭐냐면 정치 권력에 대한 시장 권력의 강세가 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후 시장 권력이 정치와 국가 권력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너무 유명한 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시장에 투항했다, 재벌을 추앙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시장과 대등하거나 혹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시장이 압도하는 지경으로 넘어가. 자기가 대통령 돼 보니까 국가 권력 위에 시장이 그 재벌들이 있더라, 대기업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국가가 개별 기업을 개별 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통제에 들어가면 자본을 막 이탈해 버리니까 공장 해외로 옮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언론 권력은 또 그런 시장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사실상 언론이 시장과 일체화되고 있는 기업들과 일체화되고 있는. 왜냐면 우리는 광고로 먹고 살고 기업의 협찬으로 먹고 사니까 계속 이제 기업 편을 드는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일체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절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되게 걱정인데 사람들은 전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작은 비석 특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뒷산이죠. 청와대 뒷산에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 데크예요. 여기 이제 지금은 개방됐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무나 못 가는 대통령만 갈 수 있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작은 비석 특강이라서 일종의 정치학 강의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농담 삼아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정치학 가면 100강 돼. 이러면서 이제 오연호 기자한테. 그러면서 이게 정치학 교수 노무현의 면모를 이제 오연호 기자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호 수강생이 오연호였던 거예요. 노무현의 정치학 강의를 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07년 9월 2일 인터뷰 끝나고 나서 아까 말한 그런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쫙 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끝나고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좀 시간 있는데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냐죠. 원래는 기자들은 인터뷰 끝나면 집에 갈라 그랬는데 시간도 있는데 오후에 일정도 없고 그럼 같이 얘기나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 뒷산에 이게 대통령 전용 데크로 데리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녹음기 챙기고 그래서 녹음기도 챙기라는 거야. 그래서 녹음기 챙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 사진을 보면 앞에 녹음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조그만 녹음기 다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하면서 대통령의 얘기를 이게 오메뉴스 오연호 기자하고 이한기 팀장하고 이렇게 오메뉴스 기자 주로 그 부장급들인데 그 고참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강의를 1시간 가량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특강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1시간 정도 거의 질문 없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편하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대로 속기록을 쭉 적어놨죠.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거의 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추임새만 넣으면서 쭉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오연호 기자가 이 장면을 국민들한테 영상으로 쭉 찍어갖고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유튜브가 있었으면 바로 생중계 했겠죠.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바로 앞에 카메라 놓고 바로 했을 텐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이거를 그냥 녹취만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얘기 해봐야 욕만 먹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그 인물연구 노무현 연재를 했을 때, 야, 오마이뉴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정부 인기가 워낙 없고, 막 그 진보 정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오마이뉴스도 사과해라. 막 이런,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사과라는 막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나도 사과문 써야 되나. 그래서 막 사과문을 썼다가 지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지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문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임기 말에. 그러니까 이걸 뭐 기사화할 수가 없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개떡처럼 얘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욕 달릴 테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급반전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과 글을 막 대중들이 찾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무슨 생각을 한 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대중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풀 텍스트로 해가지고 1시간가량을 다 적어서 책에 뒷부분에 실은 거죠. 이게 이제 이 작은 비석 특강. 근데 이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묘비명,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거를 설명하는 해설 특강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특강의 제목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뭐 이렇게 결말은 없다. 이제 끝나는 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인데요. 완결은 없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권력이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게 뭐냐. 이전에는 권력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거야. 이게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이 권력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왕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리가 국민에게, 대중에게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권력이라는 건 사람들의 위임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았다 이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천자가 하늘이 권력을 내려준다고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의 왕권 시소도 그렇고 다 왕에게서 하늘에서 왕의 권리가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화가 점점 되면서 이 권리가 귀족한테 갔다가 시민계급한테 갔다가 나중에는 어떤 빈곤층, 노동자 계급한테까지 또 여성한테까지 권리가 쫙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생기면서 지배가 생겨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선언한 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선언인 거잖아요.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권력은 지배자들에게 위임을 하되 지배는 거부하는 거, 일방적인 지배는 거부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상이 뭐냐면 바로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배라는 건 자의적인 지배겠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견제받지 않는 자의적인 지배.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등에 업고 막 자의적으로 막 하고 싶은 거 막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상의 없이 맘대로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지만 완결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큰 맥락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권력이 등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 권력이 이제는 새로운 지배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정치 권력이라는 건 사상과 제도로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른다든가 혹은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사상을 통해서 그래 저 대통령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래도 5년간은 저 사람의 권력을 인정해 주지라고 이제 정통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렇고. 그런데 시장 권력은 도대체 누가 정통성을 확보하냐. 시장 권력은 어디에서 정통성이 나와요? 핏줄에서.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이건희니까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최태원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회장이었으니까 또 아들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권력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권력의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권력이라는 거지.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권력이라는 건 이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이 저 정통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시장 권력 이미 막강해졌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소비자들을 조직해서 이걸 정치 권력으로 묶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시장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게 바로 유럽의 3인주의의 정치적 프로세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3인주의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유럽의 어떤 정치 과정이나 역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이게 유러피언 드림 있고 막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런 맥락의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민들을 조직화해내야 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죠. 그래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국방 치안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아까 뭐 의료개혁이니 의학분업 이런 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결단.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교섭이라는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샘물교회 사건 또 김선일 씨 사건 이렇게 중동에서 막 납치 사건 같은 거 일어나면 결국 누가 결정해요?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구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정부가 협상할 거냐 말 거냐? 결국 내가 결정. 교섭이라는 영화도 보면 하정우가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교섭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갖고 보좌관을 통해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 재가를 딱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테러리스트한테 얘기해가지고 딱 이렇게 구출해내잖아요. 결국엔 최종적 결단은 대통령, 지도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근데 이거 사실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비슷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분야는 뭐냐면 비전 분야라는 거야. 지도자의 역할 중에 그래서 가장 이렇게 차별성, 가장 이제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게 비전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지도자마저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비전이라는 안목의 측면에서는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거는 웬만한 정치인들 다 비슷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전에 관한 부분은 지도자마다 굉장히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비전은 역사의 법칙을 지도자가 알아야 되고 역사의 법칙 위에 서 있어야 이 좋은 비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좋은 흐름 안에서 선택 가능한 것. 내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단력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전략과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맡겨진 과제가 뭐고 그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고 그중에 그래도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잘 선택해서 그걸 해내는 게 지도자의 아주 독특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론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합니까? 머슴론을 얘기하죠. 대통령은 머슴일 뿐이다. 이거는 사실은 촛불 집회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제왕적 지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레토릭인데 또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하고도 좀 겹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항상 대통령은 머슴일 뿐이고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머슴은 비전을 제시할 필요는 없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딱 차이가 나는 거야. 머슴은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양반이 지죠. 주인이 지죠.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다. 이게 지도자다. 대통령은 지도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에서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목숨까지 던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니고 내 가족이 와이프가 한 일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방법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님은 임기 중에 알았으면 사임했을 거예요. 임기 중에 알았으면 3일 전에 알았어도 퇴임 3일 전에 알았어도 사임했을 거야. 근데 제가 김병준 교수한테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유시민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아내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거를 그건 사실이죠. 이 퇴임 3일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퇴임하고 봉화마을 내려가서 3일 뒤에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권영순 여사가 자꾸 이렇게 최도술 비서관하고 막 이렇게 쑥쑥 하길래 여보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퇴임했으니까 말씀드리는 사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왜냐면 건호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집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박연차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던 일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미 뭐 퇴임했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알았어 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게 이렇게 검찰 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고 터지게 되니까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 퇴임했는데 그리고 감옥이라도 가려고 재판을 진행시켰더니 재판 진행도 안 돼. 검찰이 그거 쥐고 검찰 소환 조사까지 해놓고 기소도 안 해. 왜냐면 이 기소가 안 되거든.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 이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대통령이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순 여사는 기소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이게 조사를 해봐도 안 나와 물증이. 그러니까 그게 팩트고 다들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하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어요? 그럼 불기소를 해야 돼요. 불구속 기소를 하던가 아니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불기소하면 자기가 너무 쪽팔리잖아.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하면 이 모양이 떨어지잖아. 근데 구속 기소하기엔 논리가 안 나고 재판관에서 질 게 뻔하니까 그냥 쥐고 있는 거야. 한 달을. 4월 말에 소환해놓고 5월 23일 돌아가실 때까지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그냥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은 계속 이렇게 망원 카메라로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감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국에는 못 참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남은 게 이제 목숨밖에 없고 생명밖에 없고 근데 다른 권력이고 뭐고 다 잃었고 명예도 다 잃었고 결국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기의 개인적 생명을 던지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교체하시고 그 오연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12년 전에 한 이 책을 낸 저자 강연 때 첫 질문이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그 비리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첫 질문이 들어오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실관계 잘 몰랐어. 그때만 해도 참모들도 그렇고 언론도 왜냐면 수사가 중단돼 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당황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심지어 그때 그 이인규까지 책을 냈잖아요. 이인규는 검찰 그 당시 검찰 이 대검중수부장 이는 여전히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노무현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그 취재를 해보고 그때 다양한 주변 지인들 증언을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영만리 그 미국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내에 있으면 자꾸 사고 터지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고 터지잖아요. 사위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로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대통령 아들이 국내에 있으면 누가 로비를 안 하겠어.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런 로비 당해갖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해외로 내보낸 거야. 그 내보냈는데 미국에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돈이 어딨어. 맨날 정치한다고 돈 다 썼는데. 그러니까 후원자한테 이렇게 받아서 처리했는데 사실 이때 차용증을 안 쓴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빌려서 쓴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차용증을 썼어야지. 근데 이제 평생 후원받고 후원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박연차가 여사님 이런 거 하고 차용증을 씁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불법 자금이 돼버린 거고 그거는 사실 권양숙 여사가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원래는. 감옥을 가더라도 권양숙 여사가 가야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를 감옥 보내겠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돼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아내를 감옥을 보내느냐.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거죠. 근데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런 사실관계를 다 알았으면 국민들이 양해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그때 검찰이 막 그렇게 하고 언론이 나서서 막 논두렁식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조롱하고 한겨레 경향은 죽으라는 식으로 칼럼 쓰고 굿바이 노무현 막 이러면서 사실상 네 남은 건 마지막 그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사실상 죽으라는 식으로 암시하는 컬럼들을 막 진보 언론들이 막 써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지도자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물려받은 과제는 뭐냐?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라는 건 사실은 지도자가 역사에서 하는 역할에 비하면 이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나 예를 들면 미테랑 같은 사람 퇴임하고 나서 사생활 숨겨놓은 부인도 있었고 숨겨놓은 애도 있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 그런 거 갖고 독일 사람들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한 역사적 기여의 역할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한국의 역사는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게 이제 한국의 역사의 큰 흐름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물려받은 과제는 뭐냐면 그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것. 그게 내가 물려받은 역사의 과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일과 독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내부의 유착 구조. 예를 들면 국정원하고 국회하고 특활비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유착되어 있는 구조가 있잖아. 그리고 경제와 정치권 간에 대통령들이 비자금 받고 이런 거, 정병 유착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구조를 해체하는 게 내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과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언론은 여기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 정치하고도 양다리 걸치고 있고 기업하고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이 언론의 특권도 내가 해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5년을 돌아보니까 임기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5년을 돌아보니까 약간씩 각 분야가 다 진보했지만 특별히 대단하게 이룬 게 없더라. 이건 2007년 9월 상황이니까 남북정상회담도 하기 전이에요. 2차 남북정상회담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딱히 이런 게 없네. 이제 임기 끝나가는데 사실 이때는 한미 FTA는 업적이라고 생각 안 했고 되게 논란에 나중에 보니까 한미 FTA는 엄청 큰 업적이죠. 사실은 한국 경제에 엄청 도움이 된 거였는데 이때까지는 몰랐지 그거를. 그래서 딱히 내가 이런 것도 없네. 근데 내가 그래도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다. 내가 보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딱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었고 그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느냐 이 과정이 있었고 이거는 결국 시민들이 선택해서 할 일이다. 결국 여기서 한 단계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지막 꿈은 뭐냐?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야. 퇴임하고 나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노사모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사회를 내가 한번 재조직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마지막 꿈은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이게 대통령을 경험했던 시민으로서 대통령이라는 걸 해본 시민으로서 시민운동을 뛰어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재조직하는 하나의 역할을. 왜냐면 나는 이제 열린우리당도 없어져 버렸고, 내가 속했던 열린우리당 없어졌고, 민주당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야권은 나를 약간 이제 싫어하는 분위기고, 언터처블로 탈당하라고 뭐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다. 그럼 난 정치권하고 거리두고 시민운동 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민운동, 그 농촌 정화운동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고향에 그 쓰레기, 그 버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자기가 치우고, 거기에 유기농 농법 해가지고 오리농법이라 그래서 오리 풀어가지고 농약 안 쓰고 농사 짓는 그런 뭐 봉화쌀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걸 해요. 일종의 환경운동, 그리고 지역운동을 한 거죠. 지역재생운동,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 박원순 시장 때 했던 그런 걸 지역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봉화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상당히 그 많이 좋아졌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걸 하려고 했다. 그게 마지막 꿈이다. 그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정치학이더라 이거야. 내가 이제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고 나니까 이게 정치학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노사모를 했던 그 오프라인 조직과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대항적 매체 활동. 그러니까 사실 이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유튜브형 정치인이거든요. 유튜브에 노무현 대통령 영상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대항적 매체 활동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오마이뉴스가 있었으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걸 그래서 민주주의 2.0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대항적 매체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유튜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이게 마지막 꿈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3단계 노무현의 3단계 민주주의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민주주의라는 걸 발전 단계를 보니까 1단계는 폭력적인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투쟁을 하는 시기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운동할 때까지겠죠. 87년 혹은 뭐 92년 혹은 이제 97년 정권 교체될 때까지가 이런 1단계의 민주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뭐냐?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단계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특권 구조를 해체하고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어떤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어떤 시대를 만드는 게 2단계라면 3단계는 뭐냐? 대화와 타협을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게 3단계더라 이거야. 그래서 본인은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3단계를 해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주고받으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대연정이죠, 대연정.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으로 결론을 내는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타협적 정치 문화를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고 그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거죠.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아까 말한 이원집정부제, 대연정을 하면 결국 그 대연정 안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정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제도 변화를 하려고 대연정도 제안했던 거고 그런 정치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지층이 막 난리가 나고 누가 한나라당한테 권력 넘기라고 했냐라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연정 제안은 그리고 상대가 박근혜였다는 것도 문제죠. 박근혜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타협이라는 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박근혜도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아주 독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대화와 타협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상대가 나빴지. 마침 노무현 대통령 때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게 박근혜였기 때문에 오히려 난 무슨 이명박이었으면 이명박은 약간 기업인 출신이라 실용적으로 주고받는 거래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야당운이 안 좋았던 거야. 사실 이런 타협이 정치가 됐던 게 이른바 14대 국회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야당이 김대중이었을 때 그때 사실은 타협의 정치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들도 보면은 언제가 제일 국회가 잘 돌아갔냐 하면 다 14대 국회 얘기하거든요. 노태우와 김대중 요 사이에 일로 삼김이 어떤 타협을 하면서 그때 뭐 여성가족부도 만들고 남녀 이렇게 지방자치제도 그때 처음 실시하고 그때 여야가 타협을 해가지고 굉장히 민주화를 제도 변화를 많이 합니다. 야당운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 야당운이 안 좋았지. 박근혜가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래도 박근혜하고 타협해서 그나마 한 게 연금개혁이죠. 연금개혁을 노무현 정부가 한 거는 박근혜 대표하고 야당을 타협을 해서 기초노령연금 만들어갖고 지금 기초연금이 됐죠. 어쨌든 그런 걸 한 겁니다. 일부 시행도 했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면모를 공화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장은주 교수나 또 최진원 박사, 그 경희대 최진원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공화주의자 노무현이라는 책을 쓰거나 아니면 칼럼, 한국일보의 칼럼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말한 이런 면모 3단계 민주주의 이론이니 뭐 대화 타협의 정치니 뭐 대연정 시도니 이런 걸 가지고 공화주의자였던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면모를 재발견하는 흐름이 최근에 정치학계 혹은 이제 지식인계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요거에 대해서 약간 동어반복 같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민주주의는 공화주의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주의가 이미 민주주의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민주주의라는 걸 아주 좁게 생각하면 데모스크라티아, 그래서 다수의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 근데 현대민주주의는 근대 어떤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삼권 분립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주의 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정당 정치, 견제와 균형 이런 원리가 이게 공화주의의 원리거든요. 혼합정의 원리. 이런 권리가 이미 현대민주주의 안에 다 녹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민주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조건 투표 붙여갖고 다수결대로 해.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민주적인 리더야 라고 말할 때는 다 사람들 소수의 의견도 다 반영하고 적당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협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민주적인 리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의 상식 속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공화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공화주의 노무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동어반복이에요. 이미 좋은 민주주의자, 노무현 대통령 자기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했지 공화주의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요즘 지식인계에서 이 화두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면모를 공화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약간 동어반복이다. 이미 민주주의자 안에 공화주의는 들어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대연정 시도 같은 게 전형적인 공화주의적 행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돌이켜보면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2년, 13년이 돼가는데 이 책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었을까?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2009년 선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온 거의 첫 노무현 관련 저서인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마을에서 그 작은 비석,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비석 문구를 설명하는 일종의 해설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그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 대통령의 직접 언어가 다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이 오연호 기자가 그런 어떤 오랜 신뢰관계를 가진 특수한 기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왜곡 없이 말년의 사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책이 된 거죠. 사실 다른 저자들은 혹은 다른 언론인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노무현을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유리한 점, 비슷한 점만, 자기가 지금 하는 행보에 유리한 점만 갖다가 빼가지고 내가 아는 노무현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노무현을 막 인용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젊은 정치인들도 노무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노무현 대통령 초창기 연설이나 그런 거, 그 이미지를 갖고 막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책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 없이 말년의 사상을 잘 전달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일반 정치인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정치학자이면서 민주주의 사상가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면모.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보세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무슨 사상적인 얘기 있어요? 다 자기 변명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했던 현안에 관한 얘기만 하지. 되게 대통령은 그렇거든요. 바쁘니까. 워낙 현안이 막 밀어닥치니까 현안 처리하기도 바쁘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는 자서전 보면 그냥 외교안보 현안 그때 자기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남북관계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놓지 그런 문재인 대통령도 뭐 독서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책도 많이 읽는 분인데도 그걸 갖고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치인이 원래 그러지 않아요. 바빠 죽겠고 당장 자기한테 닥쳐오는 문제 해결하다 보면 그런 거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사실 책도 잘 안 읽어. 이명박 박근혜 보면 책도 잘 안 읽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니까 그나마 책을 좀 읽는 편이지. 근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약간 사상가적인 면모까지도 가지고 그걸 이론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려고 했잖아요.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거든요. 퇴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노벨상 수상자로서 세계적인 어떤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했지. 세계적인 셀럽으로서. 하지만 책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상을 갖고 뭐 김대중 사상을 갖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기 위한 무슨 정치학 책을 낸다든가 이런 시도를 한 흔적은 없어요. 마지막에 회고록을 냈을 뿐이지. 근데 심지어 오바마도 계속 회고록만 내잖아요. 오바마가 무슨 민주주의 관련 책 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오바마는 자기 인생 얘기만 계속 팔아먹는 거야. 계속 회고록을 내면서. 심지어 대통령 시절 회고록은 지금 1권 나왔잖아요. 뒤에 2권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2권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인생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서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의 미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에 대한 거죠. 원래 경제. 그런 면모가 참 독특한, 아주 독특한 정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이 책의 문제는 너무 초창기에 나온 책이고 오마이뉴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다 유튜브 시대가 돼버렸잖아. 근데 오마이뉴스는 죄송하지만 약간 이제 이렇게 하향세죠, 지금은. 사람들이 오마이뉴스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대한 매체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넘어갔어. 이미 텍스트를 통해서 보는 건 신문하고 같이 텍스트는 다 무너져 버렸어. 오마이뉴스 요즘 누가 찾아봅니까? 그 네이버에 걸려야 보죠. 다음에 걸려야, 포털에 걸려야 보지. 누가 오마이뉴스 검색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 봅니까? 거의 그런 사람 잘 없죠. 자기가 기사 올리는 사람 빼면.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당시 오마이뉴스 사장이었으면 이거 육성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녹음한 거. 그거를 다 사진 붙여갖고 다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쇼츠로 만들고 막 자막 붙이고 돌발 영상처럼 만들어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리면 수만 회씩 막 조회수가 나오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내가 보기엔 이거 독보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왜 안 써먹냐 이거야. 오연호 씨도 그 다음에 계속 그 정치 장사만 하는 거죠. 그 오연호 노무현 다음에 문국현, 그 다음에 조국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지금 진보 진영에서 뜨는 정치인 누구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본 성공했던 방식에만 갇혀 있지 새로운 매체에 도전해가지고 유튜브 속으로 확 들어가서 그걸 한 게 누굽니까? 그게 김어준이죠. 김어준도 원래 딴지일보에서 시작했지만 딱 보니까 유튜브 갔더니 그러니까 바로 유튜브로. 물론 이제 처음에는 팟캐스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TBS 뉴스공장 하다가 요즘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돈도 엄청 벌고 영향력도 엄청 커졌잖아요. 오연호도 사실 그럴 수 있었는데 오연호는 그런 면에서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갇혀버려가지고 그걸 영상 콘텐츠화 하려는 그런 시도를 안 했고 결국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약간 하향세로. 지금은 사람들이 오마이뉴스 그렇게 옛날만큼 대단하게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지금은 김어준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죠. 어쨌든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잘 확산이 안 돼. 책으로만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는 거예요. 유튜브에 마지막 인터뷰 찾아보니까 12년 전에 오연호 기자가 한 그 영상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리뷰가 한 편도 없어요. 진보의 미래도 리뷰다운 리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마지막 인터뷰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유튜브에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알게 돼서 공부하려고 할 때 아무 자료가 없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유튜브로 검색하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그래서 역시 나밖에 없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을 공부할 때 필요한 1차 자료다. 필수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무현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 관계자님들 영상 보시면 좀 반성 좀 하시고 이런 걸 컨텐츠화 하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1차 자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영상들 진보의 미래도 녹취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걸 왜 잘라가지고 쇼츠로 만들고 릴스로 만들고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왜 그런 작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 괜히 무슨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열고 영화 모임 같은 거 열고 등산 댕기고 풍물하고 그러라고 노무현 재단 만들었습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10,000원씩 회비 내면서 노무현 후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여전히 많이 밝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때 막 공부했지만 지금 많이 잊혀진 그런 사상들을 발굴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당원존에 노무현 대통령 이 간판만 걸어놓지 말고 민주당도 당원 교육을 하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들한테 그런 컨텐츠를 교육 과정을 많이 제공을 해야지.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런 강연을 찍었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